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 의원들에게 이른바 정보 보고를 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에게 상당 부분 권력을 위임한 이른바 위임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혀서 많은 기자들과 전문가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통치자, 독재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권력을 그 누군가에게 위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김정은 역시 이복형과 고모부까지 살해할 정도로 권력에 대한 집착을 보였는데 여동생의 권력을 위임한다. 도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진세, 배우 김원혜 씨도 코로나19가 최종 확진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방송사들도 코로나 비상입니다. SBS 상암 프리즘센터, 그리고 EBS, KBS, JTBC 등에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연예인의 확진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코로나 직격탄 맞은 저소득층, 근로소득 18% 역대 최대폭 감소. 2분기 상위 20% 소득이 4% 줄었어요. 가구당 월 평균 전체 소득은 527만 원으로 나왔는데 그나마 재난지원금 덕에 충격이 완화됐지만 문제는 저소득층의 이 타격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겁니다. 사실은 근로소득이 주소득인데 거기에서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이 저소득층에게는 정말이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경제입니다. 코로나 더는 못 버텨. 노래방과 PC방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노래방 운영도 중단이 됐고 PC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못 견딘다. 정리를 해서 넘기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명령에 자영업자들, 특히 노래방, PC방 업자들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한 PC방에서는요. 정세균 총리의 사진까지 붙이면서 이분이 명령했다라는 출력물을 부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심리를 잘 대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 정부도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고려였다는 것 중요한 지점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2학기 원격 수업 확대 불가피, 학력 격차는 불보듯 걱정이죠. 당국이 쌍방향 수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현실성 떨어진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 보고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수업을 하라는 거냐. 과연 이게 제대로 학습이 될 것이냐.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하는 수업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의 학업 양과 학력 격차도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송영길 의원의 입이 외교 리스크가 됐다. 얼마 전에는 우리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남자들끼리는 뭐 배도 툭툭 치고 엉덩이도 툭툭 칠 수 있다라고 발언해서 사과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미 유엔군 사령부에 대해서 족보에도 없다라고 발언한 겁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족보가 없다. 송영길 의원의 이 발언. 남북관계 간섭 못하게 통제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외통위원장이 유엔사의 존재와 지위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또 한 번 더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통합당이 비례대표 4명 중에 1명꼴로 호남 인사로 공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뜨거운 호남을 향한 구애, 김종인 위원장의 뒤에 백판에는요. 역사의 매듭을 풀다라고 글을 새겼습니다. 김 위원장이 얼마 전 호남을 찾아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한 것. 호남 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비례대표의 25%를 호남 인사로 공천하겠다라고 아예 못을 박은 겁니다. 현역 의원들도 이에 부응하여 호남과 자매 결연을 맺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마지막이군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교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공명 윤 선생 나오셨습니다. 윤태호 시장님. 그리고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나오셨고요.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기자도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연예계. 코로나19로 배우 김원혜 씨가 확진이 되는 등 연예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방송사들도 비상입니다. 잠시 후에 짚어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위임. 우리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정보 보고를 했는데 북한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여동생 등에게 위임을 해서 마치 집단 지조체제처럼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북한이 이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도대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잠시 후에 진단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SNS. 조국 전 장관이 계속해서 최근에도 SNS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그것 좀 자제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김재현 돌직구쇼 오늘의 톱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여배우 고아라 씨도 코로나19 현재 검사를 받았고요.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연예계 방송가가 비상입니다. 톱뉴스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말이 이 3단계 여부의 분수령이 될 방침입니다. 배우 김원혜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연기면 연기, 그 연극이면 연극,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 김원혜 씨. 이 사진을 보니까 누군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좀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데 배우 김원혜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최종 받았습니다. 출연 예정이었던 연극도 자연스럽게 취소가 됐고요. 문제는 해당 연극 극단에서 배우 등 관계자 41명 중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배우 김원혜 씨, 사실은 드라마와 영화, 연극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원혜 씨의 확진 소식을 시작으로 줄줄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원혜 씨와 같은 연극을 출연하고 있는 배우 허동원 씨도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는데 KBS의 새 수목 드라마에 허동원 배우가 지금 출연 중이에요. 허동원과 접촉한 우리 여배우 고아라 씨 그리고 서희숙 씨도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지금 대기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허동원 확진 이후에 고아라까지 다 확진이 된다면 지금 KBS 수목 드라마를 포함해서 KBS 방송국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아라 씨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KBS 드라마, 수목 드라마죠. 촬영이 지금 현재 전면 중단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KBS 수목 드라마 제목이 도도 쏠쏠 라라 쏠 중단이 됐고요. 모든 배우들도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배우 오만석 씨요. 확진 판정을 받은 분장사와 2시간가량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접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요. 오만석 씨. 검사 결과를 지금 기다리는 중이고요. 출연 프로그램 현재 촬영이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오만석 씨 검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JTBC의 예능 프로그램도 현재 촬영이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기 교수님. 네. 지금 연예계에도 코로나19 여파가 큰데, 지금 김원혜 씨가 확진됐고, 고아라 검사 받고, 서희숙 검사 받고, 오만석 검사 받았고, 지금 더 추가적인 확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촬영 과정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서 어떤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어떤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다른 배우나 뭐 아니면은 이런 분들한테 스텝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충분히 확산이 더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만서 씨가 지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음성 판정을 나왔다고 오만석 씨의 검사 결과가 지금 조금 전에 막 나왔군요. 자,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실은 이재명 부장 각 방송사들도 지금 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이곳 스튜디오 하루에 몇 번씩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다 뭐 제작진과 출연진 전부 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또 뭐 열도 측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극단 발이었는데 극단에서 시작된 이제 극단에서 한 배우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됐고 거기 극단에서 연쇄적으로 이제 번졌고 그러면서 다시 그 극단에서 분장했던 사람이 또 방송 가서 분장을 하게 되고 또 그 극단 배우들이 다른 방송에 출연하게 되고 이러면서 연쇄적으로 다 지금 얽혀 있는 거죠. 얽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한 곳에서만 터져도 이게 뭐 굉장히 다방면으로 여러 곳으로 뭐 급속도로 좀 번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뭐 이 자체가 뭐 배우들이 얼마나 방역에 철저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걸리니까 그다음부터는 다 연쇄적으로 검사를 받고 대기하고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린 건데. 김원혜 씨 같은 경우는 또 명품 조연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얼마나 많은 팬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김원혜 씨의 그렇죠. 확진 소식에. 그렇죠.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깜깜이 비율이라고 하죠. 감염군을 알 수 없는 비율이 14.7%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 7명 중에 한 명은 도대체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 방역 철저히 하고 또 방역 당국에서 준수하라는 지침들에 따르는 것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뭐 방송국 사례에서 보듯이 진짜 이제 언제 어디서나 예외의 지역이 없다 이런 게 틀림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병 박사님, 네. 오만석 씨는 조금 전에 이제 음성이 나와서 다행인데 배우 김원혜 씨가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거기 소속 극단, 예. 네, 이제 연예인들과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까지 41명 중에 15명이 지금 확진이 됐다라는 것은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원혜 씨가 굉장히 좀 발빠르게 조치를 취했다 볼 김원혜 수가 씨가요? 있습니다. 예. 김원혜 씨가 직접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여기에 스스로 뭔가 문제가 좀 있음을 깨닫고 자가격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검사를 받았는데 결국 이 양성 판정이 나오게 된 거죠. 아, 선제적으로 김원혜 씨가 먼저 대응 조치를 굉장히 잘 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김원혜 씨가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숱하게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다녔다라면 아마 그 파장과 효과가 훨씬 더 컸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가 방역을 잘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고아라 씨를 비롯해서 여러 연예인들도 검사를 받고 일단은 이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최대한 여기에서 음성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 예. 지금 현재 이 연예계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일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집니다. 얼마 전에는 저 CBS 방송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하루 종일 이 방송이 음악 방송으로 대체가 되는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된 거라 정말 철저한 자가 방역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갖게 되고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말 등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 이 고비라고 하는 심정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어제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요. 예. 보통은 통상적인 회의라는 과정 속에서는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만 그 안에서 발언하게 될 때는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거의 통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마이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는 마스크를 쓴 채로 발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방역에 대한 수치가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진 만큼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많은 국민들께서도 정부 방역 당국의 지침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 김원혜 씨가 확진을 받은 이 경로와 또 이 허동원 씨가 확진을 받은 경로 그리고 또 이제 고아라 씨, 서희숙, 이재욱 등등이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별개의 좀 결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KBS 드라마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와서 뭐 고아라, 서희숙 등등 이 여배우들이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 김원혜 씨는 이제 극단을 중심으로 확진이 됐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는데요. 검사 결과 잠시 후에 나오면 고아라 씨 등에 대한 결과도 저희가
양성 음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방송사들도 현재 타격입니다. 직격탄을 맞은 방송사들. EBS 프로그램의 외주 PD 1명과 출연자 3명이 현재 확진 판정이 됐습니다. 전체 직원 50%가량이 현재 재택근무 중이고요. EBS가 사실은 지금 이 학교도 원격 수업이 좀 강화되는 와중에서 EBS 교육방송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EBS 방송국의 어떤 정상적인 기능 자체가 다소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 사실은 뭐 비단 방송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어떤 교육과 관련된 것도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에요. SBS 상암에 사옥이 있어요. 프리즘타워. 주로 이제 예능 프로그램 등등을 하는데 그 사옥 내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이 돼서 오늘까지 상암에 있는 SBS 사옥이 건물 전체가 지금 봉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JTBC 프로그램에 출연 배우 오만석 여파로 방역 조치 중이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건물 폐쇄 가능성도 있었는데 일단은 오만석 씨가 음성으로 나옴에 따라서 조금 더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뭐 워낙 저희 돌직구쇼도 나와주시지만 뭐 CBS, SBS 다양하게 출연하시잖아요. 남일 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남일 같지 않죠. 그리고 이제 예컨대 연예인들도 그렇고 저희 같은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겹치잖아요. 겹치죠. 여기저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낙연 전당대 후보가 자가격리 중인 것도 그분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앞에 출연했던 분이 확진자 그리고 그 사람이 썼던 마이크 앞에 섰다라는 이유로 된 거니까 이건 뭐 대비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어느 구름에 비들었을지 모른다 이런 말 하는데 네. 이게 뭐 누가 어디에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래저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랑제일교회가 일단 방역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도 걸려봐라 침 뱉고 껴안고. 이거 뭐죠? 경기 포천시 보건소 측이 검사 불응하는 50대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했어요. 보건소 직원이 검사를 안 받으니까 간 거예요, 직접. 그런데 부부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이고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A씨가 증상 없는데 내가 왜 검사를 받냐? 당신들도 걸려봐라. 내가 만졌으니 당신들도 검사 받아야 한다. 라고 도리어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주변에 침을 뱉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18일 결국 해당 부부가 확진 판정 후 이송이 됐고요. 이게 지금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어제 방역당국이 경찰과 함께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 방역당국에서는 교회 측이 제출한 명단이 정확하지 않아 직접 왔다. 교회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라. 건물 진입, 역학조사관들의 진입을 거부했습니다. 3시간가량 대치했고 내부에 진입을 했지만 충분치 않아서 오늘 다시 재진입을 시도할 예정인데 이게 어제처럼 또 계속 대치 상황이 오늘 재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교수님, 네. 특히 앞서서 사랑제일교회 부부 확진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갔을 때 보였던 그 행동, 자, 뭐 너희도 한번 걸려봐라. 왜 증상이 없는데 우리를 검사를 받으라고 껴안고 보건소 직원을 갑자기 침을 뱉는 행동, 이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저 행동을 했을 때는 확진되기 이전이었었고요. 근데 당시에 밀접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촉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근데 감염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보건소 측에서는 선별진료소에 나와서 검사를 받으라라고 했는데 보건소의 판단이 옳은 거네요. 결국에. 그렇죠. 당연히 결과가 검사를 확진이 됐으니까.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선별진료소에 안 오게 되니까 직접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동이 이루어진 건데 실제로는 확진이 됐고 실제로 지금 침을 뱉고 어떤 접촉 행위를 하신 분은 아내분이고 실제로 남편분 같은 경우에 접촉한 사람들이 더 확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이제 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면 앞서 얘기했던 우리 배우 사례 같은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방역의 주체는 국가도 아니고 방역 당국도 아니고 실제로는 국민들 각각의 방역 주체입니다. 그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이런 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지금 상황이 좀 완화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고요. 차후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걸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시고 절대 이러한 행동, 특히 최근에는 뭐 버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유사한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거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 껴안음을 당한 그 보건소 직원도 사실 좀 걱정이 되고 같이 간 이제 이 보건당국 직원들의 건강 여부도 좀 걱정이 되는데, 물론 철저하게 준비하고 갔겠지만 왜 이런 행동을 보일까? 사랑제일교회 일부 신도들이 왜 이렇게 건강을 걱정해서 검사 결과를 받으라고, 아픈 본인 손해잖아요. 그리고 공동체에 해가 되니까 왜 이런 행동을 보일까? 결과적으로 어제 이제 그 신문에 보도된 반박문이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반박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교회는 군대다. 군대는 싸워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군대의 적은 누구냐 하면 사실은 공권력이 돼 있어요. 보건소 직원이고 구청장인데, 그래서 성북구청장한테도 성북구에 말하자면 교인들이 전화를 해서 성북구청장이 빨갱이다. 예. 우리를 샅샅이 미행하고 다닌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또 파주에 있는 교인들은 김칫국에 독약을 탔다. 그 다음에 목사 스스로가 사실 양성으로 보건소나 질병원에서 검증하면 다 양성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면 음성으로 나온다. 이런 잘못된 믿음. 즉, 매니키한 적. 우리는 양이고 니네들은 음이다. 너는 적이다. 이런 관점을 계속 주입시키면서 그 교인 전체가 집단 무의식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식과 이성에서 벗어난 어떤 집단적인 어떤 우리가 선의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죽어도 하느님 곁에 가는 것이다. 이런 신념화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마스크 안 써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실제로 뭐 단상에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 우리 교회로 와라. 이런 어떤 정광훈 목사의 그런 발언 자체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선량한 의미, 실질적으로 보면 질병에서 하는 말하자면 이 치료라고 하는 건 진단키트가 암호로 되어 있어서 누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순서에서 개인이 넣고 뺄 수 있는. 그렇습니까?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합리적 과학적 추론을 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는 이긴다. 니네들은 사탄이다. 이런 관점이 그 안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죠. 이제 김영주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날 종로에 또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함께 보시죠. 어제 정오 기준 광화문 집회 관련자 확진자가 60명, 하루 새 3배가 늘었고, 집회에 참석했던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을 제외하고 16개 광역시 도 파악한 광복절 집회 참가 수가 9,500여 명, 현재까지 8,50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1,000여 명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은 셈입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논란거리는 이겁니다. 당연히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검사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날 종로에 2,000여 명이 모인 민노총 대규모 집회는 과연 확진자가 몇 명인가? 검사는 받았느냐? 라는 어떤 방역의 허점이랄까요? 허점이 오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弁박사님. 네. 이게 계속 이제 여러분들도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해서 방역 권유, 검사 권유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 이 정부의 강력한 권고의 허점이랄까요?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그날 그곳에 2,000명이 넘는 민노총 집회가 다닥다닥 열렸는데 그에 관해서는 과연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죠. 이건 그렇죠. 이념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국민들을 오히려 위험하게 빠뜨리는 사람과 집단이 있다면 좌우 이념을 다 떠나서 심각한 문제를 많은 국민들께서 다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8월 15일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토요일, 우리가 바로 그 전날에 있었던 금요일 돌직구쇼에서 속보로 자막이 나갔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이러다가 정말 2차 대유행이 오는 것 아니냐고 예.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던 게 바로 그 전의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8월 15일에 대규모 집회가 예상이 되어 있더라도 또 8월 15일에 이렇게 민주노총 등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임이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들을 넘어서서 이 집회가 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결국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더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 문제가 되기 전에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천지 사태에서 바라봤을 때 급속도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집단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낙인찍기 효과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움츠러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드러나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검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바라보고 분노하고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당연히 던질 수 있지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저는 정치권의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예. 정치권이 이 문제를 나서서 정치적으로 혹시 코로나19를 이용하거나 악용하려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코로나19에 관련된 국민의 안전의 문제에서 정치권은 완전히 뒤로 좀 빠져야 되고요. 저희 당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보리라고 생각하지만 정은경 본부장과 질병관리본부의 과학적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는 모든 일들이 좀 일어나시게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정인 교수님, 방역적으로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광화문 집회만 찾아가고 민노총 집회는 얼씬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걸릴 수 있고 그날 굉장히 유사한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공통점이 있는 건데 아직까지 정부 당국과 혹은 정부 여당에서 이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문제 삼는 발언들에 대해서 듣지 못했는데 혹여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김병민 박사가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혹시 뭐 정치적인 고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방역 구멍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조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방역적인 측면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8월 15일 날 광화문 일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진단검사를 나와서 받으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여기에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그분들 이외에도 지금 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해당 시간에 해당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 대상자고요. 검사 받아야 된다. 예, 당연히 받아야 된다. 당시에 민노총 집회 때 참석하셨던 분들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국가적인 어떤 그러니까 보건이나 안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오셔야 되는데 김병민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100% 동의하는 부분이 예. 이 감염병은 그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좌우가 따로 없고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이 방역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색을 띠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부러라도 절대적으로 겉으로 이제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 이 감염병을 지금 해결을 해야지만 우리나라가 이 국난에서 지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른바 지도자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솔선수범을 보이시고 행동을 하셔야지만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시고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포천의 식당 같은 경우에도 자꾸 그 감염병을 정치적인 경향성으로 보다 보니까 이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도자들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 때 국민들도 그렇구나라고 해서 적극 방역 조치에 따르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정치적인 색깔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이 현재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특히 방역 당국은 좀 공평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라는 방역적 측면에서의 너무나 당연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날 그곳에 종로에 민노총 수천 명이 모였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우리 정부가 좀 의욕을 가지고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일 0시부터) 오늘이죠.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고요. 김종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여정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북한의 김정은이 본인의 절대적인 권력의 상당 부분을 여동생 등에게 위임을 해서 위임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국정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함께 보시죠. 위임 통치란 말이 나왔고, 이제 김여정이 이제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 통치 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가 통치 스트레스 경감. 김정은의 그동안 이제 9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나 봐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이는 차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 실패 시 김정은한테 총알이 이렇게 날라오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 권한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이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박사 연구까지 하셨는데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걸치면서 단 한 번도 본인의 권력을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서 위임 통치를 한다. 이런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김정은은 이복 형제와 고모부까지 잔혹한 방법으로 제거를 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위임 통치다? 그게 통치 스트레스 때문이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국정원이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해석이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경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에 집중하겠다. 2016년에 5개년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경제 계획이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다음 내년 초에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형식적으로는 어떤 뭡니까 일반적인 국가와 같은 권한 위임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경제 그다음에 외교 여동생한테는 외교 국방 또 국방도 부분적으로는 뭡니까 체벌부장한테 맡기는 여러 가지 형식을 합니다만은 그런 것은 아무래도 말하자면 공산주의 방식으로 보면 소련 방식보다는 중국 방식을 채택한다. 모델적으로 본다면 볼 수 있고 소련 방식이 뭐냐면 일개함적인 방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단일 지도 체제였기 때문에 위기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국 방식은 뭐냐면 공천당, 베이징, 상해파 이렇게 여러 파벌을 분열함으로써 한 파가 위기에 냈을 때 말하자면 모태통파가 한계에 달했을 때 등소평이 새로운 노선을 가지고 그걸 교체해가는 그런 어떤 위기 돌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규모나 스케일 자체가 북한은 그런 스케일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조금 더 근대화된 어떤 분권을 통해서 자기의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 속에서는 아마 건강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외부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그걸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아직은 저는 미지수다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세운 경제개발 계획을 실패했다고 자인한 것은 좀 발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미 대선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전략을 세우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임 통치, 북한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방법입니다. 경제 계획의 실패와 통치 스트레스 탓이다라고 설명하지만 지금까지 앞선 북한의 권력자들, 독재자들이 경제에 실패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통치 스트레스 받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를 생각하면 이 국정원의 설명에 고개가 좀 갸웃거려집니다. 어떻게 위임 통치가 된다는 건지 함께 보시죠. 자, 대남 대미는 김여정에게, 경제는 박봉주와 김덕훈, 군사는 리병철과 최부일 등에게 김정은에게 집중됐던 권한을 위임해서 통치를 한다. 김관선 변호사님, 검찰에 계셨지만 국정원이 쓴 용어 자체가 위임 통치거든요. 그러면서 후계자는 아직 지정한 것이 아니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라고 하니까 일단 의아합니다.
근데 유임 통치라는 말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왜냐면 국정원이 쓴 용어예요? 네, 유임을 한다고 하면 끝까지 결정 권한도 가져야지 그 유임 통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단지 취합을 해서 결국 최종적인 결정권은 김정은이 갖는다? 그건 유임 통치가 아니죠. 단지 어떤 일을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 유임 통치라는 말이 맞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미나 이제 대남 이런 뭐 예를 들어 정상회의 그런 거 하는 데 있어서 김여정이 맡기로 했으면 김여정이 결정권을 가지면 유임 통치죠. 그리고 권한이 분배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권한을 그냥 분배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임 통치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저가 아마 우리 역사에 있어서 아마 독재자들이 자기의 권한을 밑으로 내려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 보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본인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하지 이걸 분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통치형 스트레스보다는 아마도 지금 굉장히 북한이 어렵지 않습니까? 뭐 대남이나 대미도 풀려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이제 경제 관련해서 뭐 또 최근에 수혜가 엄청 났었고, 그다음에 대북 제재 그리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뭐 8%까지 내려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연말쯤 되면 과연 어떤 국민의 인민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거, 민생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면 일단은 뭐 본인은 유임을 통치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잘못되면 경제 분야와 관련된 박봉주 당부위원장이랄지 김덕훈 내각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저렇게 권한 분배를 일단 해놓고 이러한 어떤 위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이걸 회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책임에 있어서 어떤 잠정적인 회피 이런 목적으로 권한을 일부 분배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윤태호 시장님, 제가 궁금한 게 사실은 국정원이 지금 위임 통치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용어를 쓴 것도 처음인데 지금까지 북한은 뭐 독재자 한 명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담당은 다 있었어요. 대남 담당, 대미 담당, 경제 담당.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위임 통치라는 단어를 쓰면서 북한 김정은이 상당한 권력을 위임했다라는 용어를 쓴 데는 지금까지 북한의 권력자들, 독재자들이 시켰던 어떤 담당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 김정은이 뒷선으로 뭔가 한 발짝 물러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설명하셨지만은 우리나라 이 민주국가를 보면은 우리 삼권 분립이 있고 행정부 내에서 뭐 때로는 책임 총리다, 뭐 책임 장관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삼권 분립하고 다른 차원이잖아요. 조선왕조 시대에도 이제 6조 직할제 임금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의정부는 좀 패싱하고 판서들을 직접 관리하는 임금이 있는 것이고 또 의정부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이제 의견을 많이 듣는 임금이 있는 것이 스타일의 차이인데 그런 거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보인 것은 이제 통치 스트레스 말부터 보자면은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죠. 동아일보 주성아 기자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 40여일간 은둔해가지고 왜 그때 이제 신변 이상설이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줘서 불식시켰는데 그때 주성아 기자가 일찍 이야기한 것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세웠던 전략들이 다 엉클어지고 경제도 안 되고 북한은 또 방역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닫아 걸 수밖에 없고 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한 거하고 지금 보니까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권력이 흔들리고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보는 게 그래요? 경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성과에 대해 가지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 예. 강한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이 흔들리면 절대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숙청을 하죠. 대신에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위임을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저는 뭐 김정은 체제가 오히려 확고하다는 증거라고 보인다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보도에는 잘 안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대목이 어제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 처음 나온 날이에요. 그렇죠. 첫 작품이죠. 네. 그러면 이제 국정원 입장에서는 정보위 위원들한테 뭐 보고거리, 이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줘야 되고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예, 국회에서? 간사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고 받았는데 뭐 이런 좀 큰 게 있었어. 야, 우리 하는 뭐 것도 박지원 원장이 부임하더니 좀 정보 협력이 확실하구만. 그렇죠. 뭐 이런 보고도 거. 잘하고 이렇게 하는구만. 저는 그런 것도 약간 보여요. 왜냐하면은 자 국정원에서 저런 정보를 입수했으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국정원 내부에 분석을 했을 것이고 예. 청와대에 보고를 했을 것이고 NSC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행정부 단위에서는 아마 이제 끝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실은 이게 있습니다. 하니까 아까 우리가 장면 나왔지만은 하태경 의원이 내가 이런 지금 보고를 받았다라고 브리핑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국정원이 우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우린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것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인가. 그게 어떤 시그널인지 지금 제가 명확히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박지원 원장은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걸 발표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또 국회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야, 니들 그 위임했더라?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데 이런 목적도 있죠. 물론 윤태호 실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에게 권력이 뭐 누수거나 흔들리는 거 아니냐, 북한 체제. 그런 관측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들어보시죠. 위임 통치라는 용어를 국정원에서 이렇게 만든 것이지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후계자 구도와 관계되는 용어가 아니다. 김여정은 후계자로 지목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김여정에게 막강한 역할을 위임했다라는 이런 위임 통치가 과연 단지 통치 스트레스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지금 남고 있습니다. 한 국회 정보위원, 북한 주민들이 김여정 담화를 외울 정도로 학습하게 하는 등 김여정의 위상은 강화되고 있다. 또 다른 정보위원은 국정 전반의 보고가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올라가고 지시가 김 부부장을 통해 내려간다. 후계자 성격이 있다. 그리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당시 국정원에서는 통치 스트레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부장. 만약에 지금 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병기 의원의 말대로 위임 통치 별거 아니다. 국정원이 쓴 용어고 뭐 김정은의 권력 혹은 건강은 막강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 라면 심하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정원이 이른바 늘상 있었던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말한 경우가 돼버리지 않나라는 해석도 나오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단지 통치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일이 북한에서 가능할까라는 물음이, 사실 저는 국방부를 오래 출입했잖아요. 드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근데 거의 전 양쪽의 측면이 다 있어 보입니다. 윤태곤 실장님의 지적도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여정 부부장이 대미 대남 전선의 대남 정책에 전면 나선 건 이미 지난 6월에 보여줬죠. 사실 남한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적화, 대적 정책을 폈다 이러면서 결국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상황까지 갔었고, 또 군사 조치까지도 지시를 했었죠. 그게 다 김여정 부부장 했던 거죠. 나중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시키긴 했지만 결국은 전면 이미 나선 상황에 있었죠. 지금 저 폭파시킨 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갑자기 통치 체제의 변화를 의미할 정도로 색다른 그런 거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이 어제 하태경 통합당 간사도 잠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 관심사항이라 아마 하태경 간사가 물어본 것 같습니다. 느낌에는. 관심사항이란 전제하면서 이제 이 위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보셨지만 김병기 간사도 사실 국정원 출신이죠. 그런데도 갑자기 이제 위임이라는 용어는 국정원이 쓴 거다. 북한에서 실제 쓰는 용어는 아니다. 라고 하고, 사실 국정원도 나중에 비슷한 해명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북한의 통치 체제에 엄청난 변화를 의미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지만, 다만 분명한 거는 어쨌든 김여정 부부장에게 많은 권한이 가 있는 것만 또 틀림없어 보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서 봤지만 모든 보고가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올라가고, 또 모든 지시 하달도 김여정을 통해서 하달되고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을,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다 하지만 그냥 국정 파트너로 가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이는데, 자, 거기에는 아까 윤태곤 실장은 본인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경제정치 실패도 인정했다 하지만, 어쨌든 지난해 하노이 노들 때부터 어쨌든 무류의 지도자관이 있는 거죠, 북한은. 근데 노딜로 아무런 성과도 없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핵 정책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해왔는데 경제도 성과가 없고 핵도 성과가 없고 이런 상황은 또 틀림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과가 나지 않는 상황,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여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권력 위임이란 말을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권한을 다양하게 분산하면서 뭔가 좀 다음 기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뭐 확실한 것은 뭐 북한 내부에서 들여다 봐야만 아는 거기 때문에 위임 통치가 마치 북한에서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옳지 않으나 일각에선 김변 박사님 불편한 시각도 있어요. 뭐냐면 자 봐라 북한의 김정은은 역시 다르다. 자 본인의 권력을 다 아래로 분산하지 않냐. 참 민주적인 지도자다. 아 북한이 좋은 사인이다. 자 지금까지 연락사무소 폭파한 것 등은 다 잊어라. 자 잘해보자. 이런 시각은 더더욱 어떻습니까?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들고요. 예. 일단은 바로 얼마 전까지 북한이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북한이 대한민국과 했던 약속을 종이장처럼 어겨버리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거 잊지 말자. 네,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나눈 얘기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 빠져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분명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난 뒤에 한 체중이 40kg 이상 가까이 늘었고 또 선친의 사망에 관련해서 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한 이런 내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로나가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을 개연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러한 많은 것들을 사실 김여정 부부장이 떠안게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쏟아냈던 그 숱한 막말들이 또 김여정 부부장의 입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지금 얘기하고 조금 전에 김진애 앵커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을 권한 위임 등에 대한 얘기로 북한의 내부 상황들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이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북한 사회가 혹시 모를 급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안보 차원에서 북한의 문제를 좀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뭐 김정은을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이 차원이 아니라 좀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시민 이사장이 예전 한 몇 년 전에 뭐 계몽군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계몽 군주냐 계몽 군주냐 계몽하지만 군주냐 군주 중에선 계몽된 사람이냐 이거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다른 건데 여기 이제 3대 세습이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엔 북한 내에서는 확고한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고 원래 2대는 아버지의 정통성을 나눠받는 사람이고 3대로 갈수록 그 첫 번째 대한 정통성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권위라든지 정통성을 만들려고 하는 자기만의 권위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다. 뭐 위임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북한에서 올해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여기서 주석 김일성 주석님께서 뭐 축지법을 쓰시고 이런 것은 실제로 축지법을 썼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보를 워낙에 이제 많은 민중들이 정보를 줘가지고 일본군이 볼 때 신출 기물하게 보였다라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과거에는 김일성은 진짜 축지법 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과거엔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이제 설명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권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내년 1월 달에 당대회를 이제 하겠다라는 것. 또 새로운 권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조금 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법원이 조 전 장관에게 SNS 등에 대해서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이 SNS를 하나 올렸습니다. 뭐 일종의 독후감 성격의 SNS인데 본인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또 부부의 투자 문제 등등 의혹에 대해서 일종의 해명성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뭐라고 글을 올렸을까요? 함께 보시죠. SNS에 강수돌 교수의 신간 경쟁공화국을 소개하며 조국 논란에 두 가지 더 생각할 점 있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게재를 했습니다. 자, 책 내용부터 한번 보면 조 전 장관 가족들은 현 교육 시스템의 문제와 모순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이상의 몸부림을 치지는 않은 듯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을 했다라는 지적이죠. 그리고 펀드 문제에 대해서 현 경제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기보다는 여윳돈이나 불려보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 라는 지적을 그 책에서 했나 봐요. 자, 이거를 조 전 장관이 찍어 올리면서 내 자신의 한계 지점을 잘 짚어주셨던 다시 한번 성찰한다. 라고 하며
강남 좌파의 강남성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감수감내한다. 그러니까 입시비리 의혹과 투자 의혹 등에 대해서 강남 좌파의 강남성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학문연구와 권력기관 개혁에 몰입하면서 가족의 일상에선 경쟁공화국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조 전 장관이요. 이제 SNS에 글을 쓰는 거 보면 좀 난해해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 내용을 한 두세 번 읽어봤는데, 어렴풋이 뜻을 알겠는데, 이게 반성을 한다는 얘기인지, 성찰을 한다는 얘기인지,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인지, 이거 도저히 이해는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학문 연구와 권력기관 개혁에 몰입하면서 가족의 일상에서 경제공화국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본인이 교수니까 학문 연구 할 수 있겠죠. 또 민정수석으로서 권력개혁에 몰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쟁공화국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본인도 여기에 개입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주자의 입장이었다는 것인지 이제 그걸 좀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좀 볼 수 있는 것이 강남 좌파의 강남성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 근데 이 문구를 제가 볼 때는 강남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강남 좌파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강남성, 그러니까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 성질, 이걸 강남성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조 전 장관처럼 편법으로 입학하기 위해서 뭔가 인턴 증명서를 이제 법적으로는 판결이 안 났어요. 예, 아직 재판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죄가 되든 안 되든 편법으로 이런 걸 하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하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다 강남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본인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하고, 본인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이제 좌가 우가 알 수가 없는 이런 화법 자체가 상당히 이 본인의 SNS에 글을 읽는 사람에게 굉장히 좀 헷갈리게 한다. 예. 저는 한마디. 잠시만요, 윤대원 시장님. 우리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좀 다시 한번 짚고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 잘 들었고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324명. 워낙 중요한 속보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흐름 끊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이 315명, 해외 유입이 9명입니다. 다시 한번 속보 자막 좀 전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중요한 변화, 어떤 분기점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 보도를 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324명. 계속 며칠간 두 자릿수, 즉 3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지만 300명을 훌쩍 넘긴 것은 오늘이 새롭게 나온 겁니다. 324명의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 앞서서 우리 김정인 교수님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주말을 우리가 좀 잘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어제와 그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가 유럽만큼 위험해질 수도 있다. 유럽과 미국 얼마나 난리 난 거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발표를 한 바 있었는데, 자, 그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오늘 324명이 나왔다. 물론 오늘 이 신규 확진자의 수는 비단 어제, 오늘 우리가 잘못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최소 5일, 최장 12일 전에 이미 이런 감염의 결과가 어제 집계가 된 거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방향에서는 300명이 넘어섰다는 것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잠복기 동안 전파를 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말 특별히 각별히 조심해서 마스크 꼭꼭 쓰시고 외출도 좀 자제하시고 모임도 좀 가능하다면 좀 취소하시고 자택에서 좀 안전하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윤 시장님. 네, 이게 강수돌 교수 책을 보면은 핵심 그건 것 같아요. 말 다르고 행동 달랐다. 그런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을 조국 전 장관이 인정을 하면서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됐던 지점은 이런 건데, 학문 연구와 권력기관 개혁에 몰두하느라 경쟁공화국 논리에 벗어나지 못했다. 그거를 몰두하느라고 왜 경쟁공화국 논리에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몰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공화국 논리에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약간 이제 말이 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행동은 달랐다라는 건데 그거에 몰두해가지고 경쟁공화국 논리에 벗어나지 못했다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가 하면 정경심 재판부가 조 전 장관에게 이렇게 강력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를 통해서 검찰이 딸 입시 비리 의혹을 기만적으로 조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경심 재판부가 SNS를 통해서 조국 씨가 겪은 상황에서 물론 반론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어느 부분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주장하는 건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부장, 자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재판부가? 예, 그러니까 고려대에 이제 조국 전 장관 딸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제 이렇게 위법하게 만든 뭐 활동 증명서 같은 것들을 제출했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대 입학 사정관을 불러서 검찰 조사했는데 그때 검찰에서 정경심 교수 PC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조사를 했는데 마치 그것이 고려대학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얻은 거다 이런 식으로 기만적으로 조사했다는 게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그것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러면서 검사 실명까지 공개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검사도 그냥 인식 공격을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반박을 합니다. 우린 명백하게 고대에서 압수수색에서 얻은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밝혔다. 그것이 이미 조사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조 전 장관의 발언이 틀렸다라고 검찰이 반박하고 검찰이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자 반론은 할 수 있지만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는 더 신중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꼭 SNS를 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이라보다는 하여튼 반박을 할 때 그리고 사실이 아니면 주장할 때는 신중하고 좀 더 자중해라 이제 이런 것을 재판부가 주문한 겁니다. 예.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따져야 할 문제지만 어쨌든 그 재판부 입장에서도 페이스북에서 일방적인 주장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재판에 부담이 된다 이런 이제 나름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39명 중에 2명만 팔았다. 경실련 측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총선 직전을 하여 민주당이 이른바 다주택 출마자들에게 다주택을 처분하는 서약서까지 받았습니다. 총선 결과로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호응을 받았는데 그 약속, 그 서약 잘 지키고 있을지 경실련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기획단이 투기지역 등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후보자 공천을 받으려면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라라고 했습니다. 서약서, 약속이죠. 팔겠다. 그런데 민주당 내 다주택자 39명 중에 매각 처리가 완료된 의원은 2명이다. 39명 중에 2명만 팔았다는 거예요. 상속분의 지분을 포기한 사람 2명. 조카에게 증여한 사람 1명. 지분 포기나 증여는 이 매각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외를 한다면 39명 중에 단 2명만이 팔았다. 나머지 37명, 거의 대다수는 약속을 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다주택자가 문제다라고 그 누구도 정부 여권을 제외하고는 뭐 일부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규정한 적은 없었는데 정부 여권이 다주택이 문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 전 출마자들은 다주택을 팔아라라는 서약까지 국민들 앞에서 해놓고 안 파는 건 뭡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을 너무 급하게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비현실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약속을 하지 말든가. 예, 약속을 하지 말든가.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철저하게 누군가 끝까지 이걸 종용하거나 결과적으로는 다음 공천에 반영한다든지 강하게 중간에 어떤 결과를 낸다든지 당이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용인 백군기 시장 같은 경우는 재혼한 부인이 갖고 있는 것이 다다. 뭐 나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거죠. 이제 그런 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경실련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분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임으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데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인 경우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할 리가 없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말하자면 지혜로운 어떤 실현 가능한 말하자면 공약이라든지 정책을 내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약속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당이 추가적인 어떤 뭐 실천 계획서라도 더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관선 변호사님, 청와대에 지금 논란이 됐고 참모들이 사표를 내는 소동 그 배경 중에 하나로 결국은 다주택자들에게 노영민 실장이 주택을 매각하라라는 말을 해놓고 본인부터 그 약속에 대해서 뭐 숱한 논란이 일었었잖아요. 결국 안 파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이제는 청와대가 좀 잠잠한가 했더니 여당 의원들 39명 중에 37명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저 매각 서약서가요. 총선 전에 썼느냐 아니면 총선과 무관하게 썼느냐에 따라 우리가 의미를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봐요. 예. 물론 이제 총선과 상관없이 그런 시점에 썼다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사정으로 해서 뭐 매각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건 총선 직전에 매각하겠다고 서약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일종의 이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매각 서약서를 보고 아마 투표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죠. 예. 그런데 정말로 나는 매각할 의사가 없어. 의사가 없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부동산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안 팔아야겠다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뭐 사람마다 노부모님을 모신다랄지 굉장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매각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매각서를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다 매각서를 했잖아요. 예. 그럼 일단 선거에서는 되고 봐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기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매각서에 안 쓰면 그 당시 이제 공천을 안 줬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정도 굉장히 심각했으니까. 그래서 저건 이제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보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총선 끝나면 이제 매각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건 단순한 어떤 서약 위반이 아니고 국민과 어떤 약속을 위반한 것이고 결국 총선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총선에서 당선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지만 당연히 저 부분에서 민주당에서 약속을 지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차원의 해명이 나오면 추후에 그 반론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임대차 3법의 홍보 만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임대차 3법 이후에 오히려 전세 매물도 줄어들었고 전세값도 정말로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다라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 국토부가 어떤 만화를 공개했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자, 만화 한껏 보시면요. 아유, 이삿짐은 싸도 끝이 없네. 이사 2번 했다가 쓰러지겠어. 라고 따님으로 보이는 분이 자, 이사할 상황인가 봐요. 말을 하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엄살은 우리 신혼 땐 6개월마다 이사 다녔다. 예. 그래요? 6개월마다 이사 다니셨나요? 엥? 6개월마다 이사를 했다고? 왜 멀쩡한 집 두고? 라고 하자. 아빠가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땐 세입자에 대한 법적 제도장치 같은 게 없었던 때였어.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했는데 재계약을 못하면 이사갈 수밖에 없었지. 라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엄마 아빠 진짜 고생 많이 했구나 라고 딸은 감동을 하고요. 너 낳기 전까지 진짜 고생 많이 했지. 그때에 비하면 정말 세상 좋아졌어 라고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앞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동등해지겠네 라고 하면서 만화는 훈훈하게 내용이 종결되는 듯 하는데요. 아니, 김배문 박사님. 네. 이게 어떤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점이 논란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임차인이 얼마든지 원하고자 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 세입자로서의 권한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점을 홍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법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6개월마다 이삿짐 사고 이렇게 다녔던 고통들이 있는데 지금은 세상 좋아졌지 않니? 얘야? 이런 모습들이 그린 것 같죠? 근데 옛날에 정말 6개월마다 이사 다녔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뭐 이사를 좀 많이 다니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정말 좁은 집에서 이사 다니면서 집을 막 넓혀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놓여져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주거 희망의 사다리라는 것들이 존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주거가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과연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물음 하나. 두 번째는 국토부에서 저 웹툰을 그리면서 법이 통과되고 나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는가? 라고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법 시행 이후로 전세가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서민에게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들을 고민했으면 아마 이런 만화 그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이 국토부 웹툰 보면서는 공감보다는 화가 좀 더 많이 나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좀 풍자하면서 부동산 어벤져스 1타 강사 등에 대해서 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김의겸 대변인 등등을 쭉 놓고 있는 웹툰 만화가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런 방식으로 풍자되고 있는 만화 등을 보면서 국민들이 허탈한 웃음을 짓게 만드는지를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현상이 어떻길래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3주가 흘렀는데 전세값이 어떻게 바뀌었고 전세 매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보시죠. 한 조간 신문, 조선이군요.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임대차 3법 3주 후 노도강이 5억을 돌파했다. 노원, 도봉, 강북 30평대 아파트 전세값이 5억을 돌파했다. 전세값이 비교적 낮았던 서울, 금천, 관악, 구로구도 5억을 돌파했다. 전문가는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 전세값이 오르면 다른 지역 전세값 따라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니까 윤태호 실장님, 노도강과 금천마저 전세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고 비싼 데는 더 올랐고 매물도 줄어들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현실과 서민들의 아픔을 과연 고려를 했는지 6개월마다 이사한다니까 너네 좋아 라는 만화가 적절한가 논란인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임대차 3법 국토부나 정부에서 여당에서 이런 말을 하죠.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건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안정될 것이다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저 만화에 나왔듯이 기존의 그 전셋집을 갖고 있던 분들은 좋아졌죠. 여기서 이제 더 있을 수 있고 한 번 더 늘릴 수 있는데 근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새로 뭐 결혼을 했다든지 지방에서 새로 서울을 와서 신규 계약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기존의 전셋집에 살던 사람들에 비해서 그분들이 더 약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예컨대 임대인끼리의 관계, 임차인끼리의 관계로 볼 때 또 약자, 강자가 나눠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는데 전 만화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존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은 좋아하시겠지만은 새로 임차인 되려고 하는 분들은 남의 이야기 같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국회 기재위에서는 이런 아수라장 상황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당이 그 소위 구성을 안고 부동산 3법을 국회법 이 절차도 무시하고 사과나 아니면은 그 유감의 표시도 않고 이 국회가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다. 정말로 뻔뻔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더 뻔뻔해. 말을 그렇게 함부로 안 하고. 뭘 함부로 해? 뭘 함부로 하는데 이 사람아? 인태도로 이 사람아! 뭘 조심해 이 사람아! 당신이 진짜 뻔뻔한 사람이야! 내가 같이 한 10년이나 같이 있으면 진짜 뻔뻔한 사람이야! 유감의 표시를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서로 그러면서 미래를 가는 게 진정한 김경엽 의원님 자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해봐. 김태형 의원님 자제해 주십시오. 자, 뭘 뻔뻔해? 누가 뻔뻔한데? 자, 자제력이 열렸다고 아무 얘기나 다 하는 게 아니라고. 입이? 그따위로 할래? 자, 조심해. 뭘 조심해? 이것이 말이야. 기본 아니야? 절차를 밟지 않고 늦게 됐으면은 사과는 기본 아니야? 어디 독립을 하는 짓을 여기서 하려고 그래. 누가 독립인데 당신이 독립이야? 더해. 여야의 합치는 당분간 요원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수사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판아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치러 가보시죠.
사판함 김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사판함의 힌트는요, 노래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마무의 이 노래 들어보시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 사건도 끊임없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사건 현장에 늘 그렇듯 단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사건의 첫 번째 단서 바로 이겁니다. 드라마 작가, 굉장한 유명 드라마 작가도 등장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단서인지 함께 보시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라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60대 여성 A씨가 유명 드라마 작가의 내가 직속 후배다라고 말을 해요. 나 유명 드라마 작가 밑에서 알아. 누구누구 작가 알지? 자기 아들 내가 드라마랑 이번에 광고 출연시켰다 줄게. 근데 그거 알아? 경비가 좀 필요해? 경비 좀 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2011년 12월에서 2017년 12월 4명에게 122차례 총 6억 6천여만 원을 이런 식으로 챙겼다. 그래서 현재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다라는 건데, 박승배 변호사님, 드라마 작가 맞습니까? 후배 맞습니까? 유명 작가? 실제로 드라마 작가 후배가 아닙니다. 예. 6년간 122차례에 걸쳐서 6억 6천만 원을 편취했다. 엄청난 돈인데? 사기는 여성 A씨에게 직업이자 생계 수단입니다. 내가 유명 드라마 작가 밑에서 일하는 드라마 작가이기 때문에 당신 아들을 드라마 광고에 출연시켜 줄 수 있다고 속이고 경비를 받아 챙겼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피해자도 상당히 그럴듯한 정황을 제시하니까 예. 기대를 가지고 돈을 지급해 줬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드라마 작가가 아닙니다. 그 아들, 돈 준 사람의 아들도 드라마나 광고에 출연 못했겠군요. 당연히 결과적으로. 못했죠. 예. 자, 이 사람이 사칭한 작가가 뭐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스타 작가라면서요. 뭐 별명이 뭐 언어의 마술사, 시청률의 연금술사, 드라마계의 여왕. 1980년대 이 드라마 작가가 집필한 드라마가 시청률 80%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요? 누구나 들을 만한 드라마 작가 밑에서 일한다고 사칭해야 먹힐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예, 불륜과 복수 등의 어떤 파격적인 소재를 썼던 그분. 네. 그분이군요. 자, 그런데 이 여성이 드라마 작가를 사칭한 것도 모자라서 굉장히 황당한 주장을 했다는데 어떤 겁니까? 어떤 가게에 찾아가서는 당신 가게에서 육회를 구입해서 이 육회를 방송국 PD와 변호사들이 먹었는데 탈이 났네? 신고하겠다는 걸 내가 억지로 뜯어말렸다. 그래도 적어도 치료비 정도는 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예. 치료비를 받아갑니다. 방송국 변호사가 나를 신고한다고 상당히 두렵죠. 예. 생계에 지장이 있을까봐 돈을 내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사건은 공갈의 요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방송국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만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라고 기망한데 속은 사건이기 때문에 역시나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단서는 이겁니다. 블랙리스트. 어떤 걸까요? 함께 보시죠. 이분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또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분 자기소개 많이 하네요. 자, 나는 거액 재산을 받은 상속녀다. 그런데 거액 재산이 있지만 상속세를 안 냈다. 그래서 국세청의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이 올라있다. 은행에 묶인 돈 찾을 때까지 생활비 좀 줘 라며 지인에게 생활비를 달라라고 요구하는데, 이거 다 모두 거짓이었다. 자, 박상현 변호사님, 드라마 작가에 이어서 이번에는 거액 상속료다라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것도 가짜겠죠?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예.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체납 좁은 절차로서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하게 되는데, 이 압류를 풀 때까지는 생활비가 필요하다. 나는 어차피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다 갚겠다라고 기망을 하게 된 것이죠. 본인이 실제로 세금 체납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본인 또는 주변이 겪었던 사소한 일들을 모두 사기 범행에 녹여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가해자가 내가 상당한 재력이 있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작은 문제로 애로사항이 발생했다라고 언급하면 내가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해주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심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 바로 사기범 A씨는 이 심리를 이용한 것이죠. 야, 이제 은행 그만 풀리면 그쵸? 흔히 배만 들어오면 그렇죠. 이런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여성
재판부는 이 사건 과연 어떻게 봤을까요? 함께 보시죠. 드라마 작가 상송역, 끊임없이 자기소개를 하는 이 여성, 1심 재판부.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1심 판단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다. 그런데 이 사칭녀는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고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고 변제 능력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산, 수입이 없고 오히려 빚만 1억 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돈을 받을 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죠. 그런데 A씨는 4명의 피해자 중에 1명과만 합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뭡니까? 1명은만? 가장 작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8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2억 7,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 이 경우에 재산범죄는 뭐니 해도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인데 A씨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변제를 해야 그래도 내가 4명 중에 1명한테는 변제했다라고 내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항소했다는데 뭐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왔고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륜하기 때문에 그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옛날부터 뭐 왕년회라는 단어 쓰는 분하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세 단어 쓰는 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더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더위 좀 꺾일까요? 기상캐스트 연기를 보죠. 자, 현장에 나가 있는 남혜정 캐스터, 날이 좀 흐려요, 오늘? 네, 오늘은 접이식 우산을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잔뜩 찌푸린 모습인데요. 지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만 비가 시작이 됐지만 비구름은 잠시 뒤 서울 등 그 밖의 중북부 지역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내륙의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 우선 오늘 하루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20에서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오늘 밤에는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내일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충청 이남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서요. 오늘보다도 더 강하고 많은 양의 소나기가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약해졌는데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의 폭염특보는 해제되거나 다소 완화된 모습입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29도에 머물겠고 광주가 34도, 대구는 36도로 남부 많은 지역은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계속해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고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9월 중순 전까지는 낮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예보입니다. 무더위에 마스크까지 착용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모두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3알로에서는요. 오늘의 제목 조국과 강남성이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우리 또 김영주 의원님과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정부에서는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이 유럽보다 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게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